저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게 건강에 무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오래 알았고, 약도 계속 복용을 했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혈액 검사 받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약을 먹기 싫어서 이거 누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약은. 제가 이거를 좀 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좀 안 먹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했는데 저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딱 한마디.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 종합병원 원장님들은. 없습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딱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조한경 원장님 환자혁명을 읽고 나서 이제 건강에 눈을 뜨고 몰래 몰래 계속 식습관과 그걸 바꾸면서 약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계속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잘 안 써주거든요. 근데 안 와도 된다고 더 이상. 근데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는데 써줬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에겐 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좋아진 게 저에게 너무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규모 수업을 이끌어 주셔서. 소규모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전 친밀한 거 좋아해요. 먼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왜 생기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학문적인 탐구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 아니시죠? 여기 지금 다 본인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음. 라고 봐도 되나요? 거의 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갑상선의 뭐 증상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서 찾아보면 되니까 병원 가면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갑상선은 결과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피곤하죠? 예, 그리고 뭐 몸이 음. 붓거나 잘 붓거나 아니면 음. 추위를 뭐 잘 느낀다거나 기능 저하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만져지면 고이터 생기면 음.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커지는 거죠. 갑상선이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제 일을 해서 커지는 건데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할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뭐 잘라내야 된다 아니면 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자르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서 자르는 건 아니고. 근데 갑상선이 커지고 뭐 그러니까 갑상선의 문제라 해서 갑상선만 치료를 하려고 해요. 병원에서도.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갑상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병원에서 하시모토다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이 두 가지 뭐 같은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살짝 다른데 하나씩 다 짚어보긴 할 건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몸이 되게 오랫동안 온몸의 전신적인 문제랑 싸우다가 결국은 문제가 터졌다. 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 혈당이 올라가.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저번에 내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멀쩡했어. 근데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2년 만에 요번에 검사했더니 나 당뇨 전 단계래. 아니면 당뇨래. 그러면은 6개월 만에 당뇨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10년이에요, 보통.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혈당 정상이었는데, 혈당은 정상으로만 유지가, 우리 체온이랑 같아서 벗어나면 죽어요. 혈당도 높아지면 죽고, 낮아지면 죽고, 저혈당도 쇼크가 오고, 음.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다 망가져서 염증이 생겨서 죽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유지하려고 인슐린이 나와서 억지로 꽉꽉 억눌렀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그만 양의 인슐린이 나와서 손쉽게 인슐린을 잘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른 세포들이 왜 이렇게 인슐린이 너무 많으니까 인슐린을 저항하는 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핸들이 안 되고 무너져 버리면 당뇨. 어느 순간에 그 당뇨를 확 몸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을 수 있죠. 큰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돈 문제가 생겼다든가 소송에 걸렸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뭔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서 더 이상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만 갑상선도 비슷한데 갑상선이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내 몸이 오랫동안 싸워왔던 거예요. 무슨 온몸의 음. 문제와
함께.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갑상선만 고치려고 하면은 못 고치죠. 음, 갑상선을 고친다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있지도 않고, 병원에서 누가 갑상선을 고친다고 말해요. 아까 러브에코님이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의사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못 고쳐요. 그리고 어차피 관리합니다. 우리가 혈압도 관리를 한다 그러고, 당뇨병도 관리한다 그러고, 전부 다 관리하는 병이지 고친다는 말을 의사들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친다 그러면은 이제, 돌팔이 사입이 되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거니까,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뭐가 일단 필요 없어요? 원인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치만 있으면 그 수치만, 갑상선이 지금 모자라네. 기능이 저하됐네.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서머스탯 있죠?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 조절하고 난방 조절하는 그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됐으니까 내 몸 안에 냉난방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다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갑상선만 가지고 수치만 올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게 이제 기능의학인데 엉뚱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상선이 있는 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게 나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갑상선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만 이 호르몬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는 건 어디예요? 뇌예요. 우리 뇌 시상하부에서 1차적으로 이제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요. 예, 그리고 그 신호를 이제 받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는 그 신호가 오면은 오케이 갑상선한테 직접 또 신호를 내보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우리가 이제 그걸 TSH라고 하는 그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SH가 많이 나오면 인슐린이랑 똑같아. 이게 갑상선 기능이 잘 되는 사람은 TSH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이게 갑상선이 작동을 안 하니까는 뇌에서는 왜 그래? 빨리 갑상선을 T4, T3를 빨리 만들란 말이야. 그러면서 갑상선을 채찍질을 하려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쳐서 뇌하수체에서 TSH 호르몬을 막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TSH 수치가 올라가요. 문제는 이게 우리 뇌가 HPT,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쳐서 갑상선을 컨트롤하지만 동시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쳐서 부신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축을 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신호가 가요. 예, 그리고 그 신호가 가는데 이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물, 여러분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됐다 그러면 T3라고 하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물은 이제 T4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T4가 우리 몸에서 T3로 변환이 돼요. 근데 변환이 되는 건 간이에요. 근데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변환이 안 되거든요. 이 변환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T3를 안 주고 처음부터 T4를 주냐? 처음부터 T3를 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변환이 쉽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간에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T4 약물을 처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물을 처방해서 먹는 경우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시간이 가면 점점 약물의 그 처방량이 늘어나고 아무런 개선 효과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낫지는 않는 거거든요. 약물을 계속 공급해줘야만 되는데 변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환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상선이 있는 분들이 아까 스트레스가 많은데 간이 좋을 리가 있어요? 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간 기능 자체가 좋은 분들이 거의 없어. 왜? 간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환경들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한테 T4 호르몬제를, 약물을, 신지로이드나 레보타이록신 같은 약물을 줘봤자, 변환이 안 되니까는 이 사람은 약효를 일시적으로는 잠깐은 보겠지만, 결국은 약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신축, 내하수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 시상하부 내하수체가 같은 경로를 통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라라고 신호를 준다고 했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더 중요시하겠어요? 부신으로 모든 신호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신으로 이 신호가 가기에 바빠가지고 갑상선으로 보내는 호르몬들은 제한이 되게 됩니다. 모든 인력을 갖다가 다 부신 쪽으로 배치해가지고 이 갑상선 부소에 인력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오케이, 부신으로 인력을 다 줘가지고, 부신 기능이 막 활성화됐어요. 부신에서 나오는 게 뭐죠? 콜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콜티졸 호르몬 자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아까 TSH, 갑상선을 자극하라고 하는 호르몬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TSH 호르몬이 또 모자라져요. 그리고 T4가 T3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 바뀌는 것도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조직이 손상된 게 아니라 이 기능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20%는 간이 아니라 장에서 변환이 되거든요. 별거 아니네. 되게 소량이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20%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20%는 자가 면역 질환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면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진단받을 수가 있어요. 하시모토 갑상선 진단받은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대해서도 조금 알면 좋은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는 이 왜 면역 체계, 우리 면역 체계가 멀쩡한 갑상선을 공격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시모토 환자들은 대부분 장누수증후군이 있어요. 그리고 글루텐 민감성이 있어요. 장누수증후군 대충 아시죠? 장벽은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들은 잘 소화가 돼가지고 작은 분자로까지 분해가 돼서 안전한 것들만 들어가고 나쁜 것들은 들어오면 안 돼. 독소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덩어리가 큰 아직 분해가 덜 된 단백질 덩어리들도 아미노산 덩어리들도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우리 몸이 밖에서 들어온 박테리아인 줄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분자 단위로 잘 분해를 시켜가지고 영양소라고 하는 단위가 됐을 때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장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장 누수가 생긴 아까 글라이덴 그 글루텐에서 그 중에서도 글라이덴에 민감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균열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이제 나는 통밀빵 같은 거 건강식인 줄 알고 이제 그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밀가루는 나빠.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통밀빵을 먹어. 그리고 술도 먹고 나서 맥주도 자주 마셔. 이제 그러면은 글라이덴이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는 글라이덴을 보고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온 이 글라이덴은 이제 밀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보고 밖에서 들어온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공격을 한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글라이덴의 분자 구조가 갑상선에 있는 TPO 효소라고 있어요. 그 TPO 효소랑 되게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이 TPO 효소가 T3를 만드는 거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건데 효소가 있어야만 만드는데 그가 갑상선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걸 보고 갑상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갑상선은 이제 못 만드는 갑상선이 돼버린 거죠. 예, 이거를 이제 분자 모방이라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비슷하게 생긴 걸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같은 것도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거는 우리 몸이 이제 또 똑같은 비슷한 그 단백질 덩어리들을 보고 밖에서 들어온 외부 침입자인 줄 알고 항체를 만들었다가 비슷하게 생긴 데가 주로 관절에 있는 거랑 비슷한 분자 구조를 보고서는 항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관절을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이거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갑상선염이 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가지고 이 부신축 때문에 콜티졸 호르몬은 잔뜩 높아져 있고 갑상선은 아무런 신호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 그리고 혹시 장에 장노수증후군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T4를 T3로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있어요. 인테스티널 설파테이즈 같은 이런 효소들, 그런 효소를 분비하는 균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장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장 누수증후군이 있으면은 엉망인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안 좋아지겠죠, 장내 환경이. 거기다가 먹는 음식들이 가공식품 많이 먹고 이러면은 장내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유해균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유해균들 중에는 이 T4에서 T3로 변환되는 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받은 분들은 유산균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프로바이오틱스 고용량으로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스트레스라 그랬잖아요. 이 세로토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드는 데가 90%가 장이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 장 건강도 다 망가지니까 우리가 장이랑 뇌랑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큰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탈 나거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항상 장 건강을 따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장, 지금 뇌, 그리고 갑상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일단 예, 결국은 또 장이네요. 결국 장 건강. 장 건강도 하나고 아까 스트레스, 부신 음, 건강, 스트레스. 그게 더 커요. 그게 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상선의 정상 활동을 방해하는 3대 호르몬을 꼽자면 부신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 근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문제점은 일반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두유 먹지 말아라, 콩 제품 먹지 말아라, 콩으로 된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처리되거든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도 간에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에스트로겐이 막 이게 과다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이 이제 중년에 많은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있어요. 일부 여성분들이 어쩌면 이게 갑상선에 더 취약하고 더 훨씬 한 80%가 여성이잖아요. 남성분들보다 많잖아요. 에스트로겐 때문일 수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의 간에서 처리되다 보니까는 또 아까 부신에서 뇌 하수체에서 이렇게 부신으로 다 모든 인력이 배치돼가지고 갑상선이 뒤로 밀려났듯이 간에서도 에스트로겐 처리 다 하면서 또 갑상선 T4, T3 바꾸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뒷전으로 밀려나가지고 갑상선 기능이 낮아지는 거죠. 예. 예,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 원장님이 너무 좋은 영상 많이 음, 올려주셨는데, 그럼 음, 뭔가 우리가 실제 뭔가 식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먹으면 좋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할지 되게 항상 핵심적인, 먹지. 우리는 일리미네이션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제한 식단. 항상 뭐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걸 먼저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뭐 어떤 거를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 안 먹냐 이겁니다. 그냥 식습관 자체를 볼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제일 큰 증상이 주로 뭐예요? 피곤하고 살찌고 피곤함. 우울한 살찌니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다고 이제 식사량을 막 엄청나게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요. 영양 섭취도 제한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영양소 중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갑상선에 중요한 아연, 셀레늄, 뭐 이제 요오드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연, 셀레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영양소들이 줄어들면 갑상선이 우리 몸의 대사를 컨트롤하는 거는 맞지만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 칼로리가 만약에 적게 들어오면요. 우리 몸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해야겠죠. 갑상선은 이렇게 우리 몸을 활활 태우고 기운을 내게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자체로 갑상선 기능 자체가 느려집니다. 거기다가 필수적인 영양소들 다이어트 한답시고 이제 음식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영양소 결핍이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거나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대사가 뭐 떨어진다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한테는 이게 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인지 얼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쪄가지고 기운 없고 살찌면 기운도 없고 이러니까 다이어트 좀 살 좀 빼자 그러고 간헐적 단식이나 막 소식을 하고 칼로리 제한식을 하는데 그러다가 더 증상이 악화되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도 하지 말고 소식도 하지 말고 그냥 많이 먹어야 되냐?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하루에 막 500칼로리 이하로 극단적으로 그 칼로리를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피하면 되는 거지. 뭐 간헐적 단식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영양소만 충분히 공급이 되어 준다면.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3일, 4일 물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두 끼도 먹고 한 끼는 충분히 먹어주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항상 얘가 결국은 식단이기 때문에 굶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끝나고 음식을 먹을 때 뭘 먹는가에 더 집중하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예. 핵심은 영양소 공급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근데 갑상선 기능증이 심한 경우면은 저는 막 24시간 막 48시간 단식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그 단식 중에라도 단백질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단식을 최대한 깨뜨리지 않으면서 한 80%의 단식 효과를 유지하면서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식물성 단백질이 좋고, 만약 운동량이 많고 단식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유청 단백질이 훨씬 좋겠지만, 아니면 달걀이나 소고기, 본브로스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겠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단식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먹어줘도 괜찮아요.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가 16시간 단식을 하는데 오전에 일어나 아직 16시간이 안 됐는데 아침을 내가 거르는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전에 식물성 단백질 먹어줘도 돼. 근데 이때 분리대두 단백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올리브영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게 단백질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쫙 봤는데 거의 다 분리대두 단백을 쓰더라고요. 그 분리대두 단백은 콩이잖아요.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도 되게 저렴하니까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제일 저질 원료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단백질 파우더로 먹는 경우라고 한다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안 먹어야 되는 거 가공식품. 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원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 대두예요. 네. 그러니까 대두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갑상선 지금 기능 저하증이랑 인슐린 저항성 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대두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두를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증가한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피 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각성제 먹는 분들. 카페인을 포함해서 아니면 다이어트 필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대사를 끌어올리는 흥분제인데 이런 것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끌어올려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축 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부신으로 가는 이쪽을 너무 활성화시켜버리고 부신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이 더 소외되는, 갑상선 기능은 더 떨어지는, 그리고 부신 기능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갑상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단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음식으로 이제 따지자면 일일이 따지자 그러면은 아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글루텐 있는 음식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고 나는 굳이 자가 면역 질환까지 하시모토는 아니고 그냥 갑상선만 저하됐어요. 라고 하더라도 한 끗발 차이 거기서 거기고요. 장누수증후군은 진단을 안 받았고 하시모토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내일 모레 하시모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글루텐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뭐 아마씨 이런 것도 이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하는 게 좋고 한국에서 좁쌀, 좁쌀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경우도 피하는 게 좋고 대두나 뭐 양파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십자화과 식물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암 환자들한테도 좋고 얘가 메칠레이션을 잘 하니까는 그 해독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 브로콜리나 뭐 이런 것들 십자가 식물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르수증후군 환자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안 좋아요. 고구마도 피하셔야 되고 십자가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이런 케일 샐러드도 많이 먹고 복초이 중국집에서 아니면 무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어, 근데 이게 하루에 뭐 100g 이하로 소량을 드시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입에 독극물처럼 생각하실 건 아니고 장기간 다량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시고 뭐 김치나 사워크라우트처럼 초절임 시키고 발효시키는 경우는 대체로 위험이 좀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삶아서 먹는 거나 데쳐서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런 거 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파도 막 삼겹살 같은 거,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양파 같은 거 있으면 많이 먹는 경우 있죠.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양파 특히 이제 케르세틴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사 질환 있는 분들도 많이 먹고, 겨울철에는 특히 면역력 때문에 또 많이 먹고, 감기 기운 있으면 양파 먹고,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양파 귀에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파도 갑상선 저하증 있는 분들은
갑상선 비대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 예, 대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는 게 좋고,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채소류 같은 경우에 음. 장누수가 없어도 안 좋은 거예요? 장누수 증후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 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 굳이 장누수 증후군 때문이 아니라, 이 십자화과 식물 자체가 하시모토 갑상선,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질문이, 장누수 증후군이 없으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이게 한 끗 발 차이니까. 아, 일단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은데, 독극물 피하듯이 하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100g 이하로 먹고 적게 먹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너무, 이거 오늘 들은 게 요거만 생각이 나가지고 십자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나중에 기억이 그렇게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양이 문제입니다. 예. 그게 그럼 데치거나, 음, 데치거나 하면 괜찮은가요? 왜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채소는 예, 모든 책을 보면 되게 좋아서 잘 많이 먹으라는 식재료에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 예. 스무디도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라서 거기에 음. 십자가 채소 많이 넣는데 그러면은 데치면 괜찮나요? 그러니까 약간 데치면은 익힌, 그 위험이 좀, 예, 아, 차라리 익혀서 먹어라. 이렇게 조언을 아. 하죠. 그럼 원장님 그 스무디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떤 스무디? 다량으로 요즘에 뭐 십자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을 예, 넣고 예. 갈아서 먹는 거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100g을 훌쩍 넘게 예, 되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별로 좋지 않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카니보어 식단을 시도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 2주 정도 시도해보고 장누수증후군 얘기했는데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는 것도 카니보어 식단이거든요. 그리고 음, 시보 같은 경우도 장누수증후군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장내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경우는 그 대장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15. 15는 소장에 이제 유해균들이 과증식되는 거잖아요. 음, 예. 그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헬리코박터거든요. 위에까지. 다 거기서 거긴데 위산이 강하면은 헬리코박터는 억제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고.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해가지고 장내 환경이 좋으면은 그 유해균들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도 좋지만 그 윗동네인 그 소장에 있는 것들도 잘 억제가 되는데 그게 다 안 돼가지고 소장의 과증식까지 생기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카니보어 식단을 테스트 삼아서 2주 정도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훨씬 이거 먹었더니 이제 좀 그 증상들이 사라지고 편해졌다 그러면은 15 검사를 기능의학 병원 가서 안 하더라도 15였구나라고 자가 진단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로 증상이 좋아지셨으니까 치료 식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카니보어 식단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갑상선 질환 환자들에게는 그 스무디를 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십자가 채소 줄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갑상선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요오드를 많이 한국에서는 그냥 공식처럼 요오드를 대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게 또 유튜브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물론 지금 수치는 괜찮지만 항상 그게 염려가 있어요. 언제 다시 나빠질 수 있잖아요. 갑상선 사실 완치 개념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먹어야 된다고 누구는 안 좋다 그러는데 요오드에 일시적으로 대해서 고용량으로 먹으면은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좋을 수 있고 도움이 되고 왜냐면은 이제 요오드가 타이로신이랑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료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요오드 잘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보다 시푸드를 해산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아요. 검사해보면 요오드 부족으로 나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오드를 먹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음, 요오드보다 더 중요한 건 셀레늄이에요. 예. 셀레늄. 셀레늄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갑상선 저하증 진단받으면 여기 진단받으신 분들 병원에서 레보다이록신, 신지로id T4라 그랬잖아요. T4가 우리 몸에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3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간에서, 그렇죠? 근데 이 T4를 T3로 바뀌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셀레늄이에요.
아연이랑 셀레늄 얘네 둘이 이거를 해줘요. 아연 근데 아연이 결핍이다 셀레늄이 결핍. 이게 미네랄들인데 마그네슘이랑 더불어 가지고 미네랄 결핍인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가지고 비타민 뭐 먹어야 돼, 오메가3 먹어야 돼, 프로바이오틱 먹어야 돼,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저는 하나만 정말 올림픽을 열어가지고 정말 하나만 내가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미네랄이거든요. 왜냐면은 제일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거를 먹으라고 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보다 미네랄이 최고의 영양소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이 미네랄 결핍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네랄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먹어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위산이 약한 분들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술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스트레스 덩어리들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스트레스 많은 분들은 엄청나게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미네랄 어떤 미네랄이 빠져나갔다 혼자 나가는 게 얘들 몰려다녀요. 우르르. 다 같이 나가버려요. 깡패들. 처럼 어,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니까 전해질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에 마그네슘, 눈밑이 떨리고 등짝에 쥐가 요즘 많이 나고 다리에 종아리에 맨날 쥐 나고 이러면 마그네슘 먹어. 근데 마그네슘이 결핍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해줄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네슘뿐만이 아니라 물까지 포함해서 나트륨, 소금도 포함돼 있고 아연, 셀레늄 얘네들 다 균형이거든요. 물도 중요해요, 물도. 거기까지 다 해서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균형이 항상 깨지고 그중에 마그네슘 결핍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마그네슘 먹어야 돼. 이거 먹으니까 나아가지고 마그네슘 먹으니까 없어졌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마그네슘이 유명해진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미네랄 결핍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여러분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예민 덩어리가 아니라서 삶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네. 실질적으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 자체가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직장 가도 힘들고, 애 새끼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그래서, 또 힘들고, 다 힘든 거 알아요. 예,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격이 쿨해도 힘들고, 예민한 사람은 더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마그네슘 결핍이랑 미네랄 결핍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 아연이랑 셀레늄이 결핍이잖아요? 그 아까 레보다이록신, 센지로이드 먹어도 변환을 못 한다고요. 음. 간 기능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간 기능이 멀쩡하고 약도 먹어. 근데 그런 사람이 약을 먹을 리도 없겠지만, 그 약을 먹어봤자 아연이랑 셀레늄이 없으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주는 게 갑상선 저하증 진단받은 분 중에요. 호르몬 자체를 못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음. 그거보다는 이제 T4에서 T3로 변환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간도 건강해야 되고 지방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셀레늄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연과 셀레늄 중요해요. 네. 오히려 이거 더 만약에 음, 희망적이네요. 아예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변환을 못 하는 거면 그런 음, 몸의 그런 요소들을 좀 이렇게 보충해주고 해주면 오히려 네.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메시지겠네요. 그렇죠. 그 셀레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우리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그 사이로이드 페록시데이즈 TPO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효소가 작용을 하려면은 셀레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변환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 장에서 만든 항체가 그 TPO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음, 예.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게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자가면역 하시모토 있는 분들은 TPO 항체가 갑상선을 자체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TPO 효소가 하려고 하는 작용, T4를 T3로 바꾸려고 하는 그 효소 작용을 이 항체가 또 방해를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셀레늄이 그 TPO 항체의 활동을 억제를 시켜줘요.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가지고 갑상선이 일 좀 하게. 예, 그러니까는 필요하죠. 예. 그, 그리고 비타민 D 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갑상선기능 서포트 있잖아요. 지금 새로 네. 출시하신 거. 그럼 그거는 음.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건 어떤 기능이 네. 있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게 비타민 A랑 비타민 D랑 지금 아, 요오드랑 그리고 아연 셀레늄이에요. 아, 네. 그럼 따로 안 먹어도 되나요? 그걸 먹으면? 그런 것들 그리고 각각? 예, 요걸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 소갑상선 조직 분말이 들어있어요. 많이 넣진 않고 조금 들어있는데 소갑상선 조직을 먹으면 그 뭐가 좋아? 갑상선 떼내신 분들 있잖아요. 음, 예, 그런 분들은 소갑상선 자체를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갑상선 자체 그냥 글랜듈라라 그러죠. 갑상선 조직을 분말을 동결 건조해가지고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보충제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어, 절제하고 이런 분들은 아예 없는 분들
없는 분들은 그거랑 갑상선 서포트를 같이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갑상선 서포트에도 되게 소량이 들어있긴 한데, 그리고 이 갑상선 서포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슈와간다랑 타이로신 들어있어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평안하게 해주는 부신 거지. 좀, 부신이 아, 너무 나대니까 부신 좀 활성하지 말라고 좀 낮춰주려고. 그래서 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요오도 아까 전에 고용약을 일시적으로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고 네. 이제 나중에 그 갑상선 서포트 먹을 땐 따로 그런 것들 안 챙겨 먹어도 괜찮나요? 갑상선 서포트 먹으면 요오드가 한 15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죠. 아, 그럼 굳이 요오드 따로 안 먹어도 되죠.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알러지 있는 음식들이 나오면 장누수가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장루중하고는 또 따로 검사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뭐, 나 달걀 지연성 나와가지고 달걀 못 먹어요. 근데 주로 흰자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노른자에 영양소가 다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음, 노른자만 먹어도 되고, 지연성 맞아. 알러지 있는데도 음식 먹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음. 지연성 알러지 검사로 어느 정도 장르증후군이 있나 하고 유추해 볼 수는 있지요. 많이 그 알러지 식품군이 많이 나오면 장누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가능성이 훨씬 아,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다음은 장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어, 노르믹스 등을 통해 유해균을 없애 장 치료 후 맞아요. 네. 신바이오틱스를 넣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네. 들었는데요. 좋아요. 이제 기능의학 병원 가면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니까, 병원이, 여기 기능의학은 뭐, 약 안 쓰는 줄 알고, 보충제만 음, 쓰는 줄 알고, 이런 분의 원장님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장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음. 이거는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싹 밀고 다시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방받으신 HSH님은, 상태가 이제 장이 너무 엉망인 거야. 그리고 어, 아니면은 기능의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냥, 사람, 내가 어느 정도로 나쁜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밀고 다시 하자.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르믹스 처방 받아가지고 싹 밀고 다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기간을 단축하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음, 노르믹스 처방하고 끝났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용량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예. 항생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의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어, 중에는 이제 그게 훨씬 자기가 이제 해본 경험, 임상 경험상 그게 더 효과가 훨씬 좋고 환자들이 따르기 쉬우니까 음. 이거저거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 프로바이오틱스 주고 프리바이오틱스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환자들이 식단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잘 안 돼가지고 식단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싹 밀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아까 미네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질문이 나온 건데, 미네랄 보충제 말고 먹을 수 있는, 뭐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보충제 말고 사실은 소고기 아니면 채소. 근데 원래 채소가 좋잖아요. 네. 채소의 미네랄 함량이 더 높긴 한데 채소에 있는 미네랄이랑 달걀이나 소고기에 있는 미네랄을 우리 몸이 충분히 같이 먹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소고기나 달걀에 있는 게 더 흡수가 잘 되고요. 같이 그렇게 먹었을 때. 근데 뭐 내가 샐러드 먹으면서 달걀 같이 먹으면 상관없겠죠. 그리고 채소에 들어있는 것들 먹을 때는 위산이 일단 되게 강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야 하는 전제가 있고 채소에 있는 것들이 어쨌든 우리 몸이 그 식이섬유랑 같이 해가지고 후루룩 그냥 같이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끝내 흡수를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서, 음식으로 먹는다고 치면은, 달걀 소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십자화과 채소는 갑상선이 많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예민한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아요. 근데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는 안 이게 진짜 되잖아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처한 환경도 다르고 벌어지는 응. 일들도 다른데, 그리고 또 사람 내구성이 다른데, 음. 예민한 사람 있고, 뭐야, MBTI 다, I 있고, E 있고, P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원장님은 멘탈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할 거 일일이 다 아니야.
치료해주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줍지 않게 조언을 하면 또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당연히 기능의학 병원에 가도 해줄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한테 가고 목사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 안 되면 성향에 따라서 점장이한테 가기도 하는 거고, 이제 위로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 되게 문제인데, 제가 지금 감수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책이 이제 이번 3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브레인 리셋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제가 책 소개를 좀 할 텐데, 그 책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책 감수하면서, 좋은 책 나왔다. 이게 뇌 건강에 관한 내용인데, 단순히 뇌 기능, 우리가 뇌 건강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뇌 기억력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음. 있잖아요. 뇌를 잘 활용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로 건강한 뇌라고 하면 감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행복하게 갖고 나가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되게 중요해가지고, 뇌가 행복하면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잖아, 사실. 이 책 보면요, 기능의학 병원을 찾는 상당수의 질환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기능의학 병원 다니시는 분들, 러브에코 채널을 보고, 환자혁명을 보고, 제 채널을 보는 분들, 상당 부분이 이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돼요. 저는 요즘 약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옥시토신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최상위 그런 거, 호르몬이기 그런 거, 때문에.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많이 강조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뭔가 제가 네, 일을 몰두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음, 아침에 제가 이제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뭐 아침에 그리고 하루 내내 여러 가지 그런 액션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계속 행동에 옮기면은 그날의 업무 효율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아침부터 막 그 핸드폰 바로 보면서 싸구려 도파민에 절여질 게 어. 아니라, 내 그, 뭐라 그래, 영혼이라 그래야 돼, 아니면 내 멘탈이라 그래야 돼, 이걸 관리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네, 중요하죠. 음. 그리고 초음파상의 갑상선 모양이 매끄럽지 않은 사람도 갑상선 질환에 취약한가요? 그게 갑상선이 아까 채찍질해가지고 매질당한 상처예요. 네. 아, PSH가. 그게 비대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면은 초음파상 갑상선 모양이 매끄럽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면 암이 될 수도 있겠는데, 뗍시다. 절제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갑상선 그래서 떼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갑상선 절제하신 분들이 암이라서 떼는 사람도 있지만, 암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떼는 분들 많거든요. 자꾸 어차피 TSH 호르몬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꾸 얘가 커지고 모양이 안 좋아지고 이런 변형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병원에서는 떼도 되는 이제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음. 장치료가 중요하다 하셔서 고용량 프로바이오틱스 말씀하셨을 때 이거 관련 예. 질문인데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혹시 필로소피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를 세 개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네, 950. 얘는 이멀전시 응급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언제 환자분들 먹을 수 있어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이멀전시? 주로 이런 거 아니면 아, 염증 되게 심한 장치료. 네. 아까 노르믹스 치료 끝난 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장 리셋하는 치료 아니고도 그냥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앞에요? 그냥 일단 먹어보시라 그랬잖아요. 네. 어. 그 노르믹스 치료 안 하더라도 일단은 하시모토고 뭐하고 의심되면은 많이 먹는 게 나을. 갑상선 질환으로 피 검사 시엔 약 복용 중인 사람은 검사 날에 먹지 않고 검사한 것과 약 먹고 검사한 거의 결과의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날 약을 먹고 어, 검사한 거랑 안 먹고 검사한 거 당일날 차이가 차이가 엄청 있는지. 있죠. 네, 엄청 차이 있죠. 네, 이거 검사할 때 갑상선이 이게 오진이 엄청 많아요. 네, 음. 그래가지고 오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평소 컨디션대로 검사하셔야 되거든요. 검사 전날 막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면 감기 몸살이었는데 병원에 예약이 돼 있으니까 가야지 검사 받으면 이게 다 오진입니다. 그날 그 검사는 무효예요. 다시 날짜 잡고 검사하는 게 맞고요. 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이게 장기 조직이랑 기능에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아까 콜티졸 얘기했잖아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서 영양이 엉망이 되고 그약 만약 먹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내가 이미 신지로이드 막 먹고 있는 분은요. 검사하는 날에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검사하는 게 좋아요. 약물 복용으로 당일에 T3 수치가 막 부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처방약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양제도 포함해. 지금 갑상선, 만약에, 갑상선 서포트, 이것도 안 먹고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 비타민 B7 같은 거, 비오틴, 이런 거는 갑상선 수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거, 비타민 B 먹는 분들도 한 검사 3일 정도부터 안 먹는 게 좋고, 검사하는 날 내 병원 예약이 만약에 오전이면은 검사 끝나고 나서 그 신지로이드 이런 거 먹는 게 좋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는 오전에 하는 게 좋아요. 오후에는 TSA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콜티졸, 이런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들은 이제 점점점 천천히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검사가 되게 부정확해져요. 그리고 또 공복에 검사해야 되고, 어쨌든 약 먹지 않고 검사하고 나서 약 드시면 됩니다. 검사한다고 막 일부러 막 음식 피검사 하시는 분들, 정기검진하는 분들 한 2, 3일 동안 바짝 음식 먹고 운동도 막 갑자기 하고 그렇게 검사 받으면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평소에 먹던 대로 하고 그대로 검사하는 게 좋고 대신 그럼 나 평소에 술 마시니까 전날 술 마시고 이건 또 아니지. 그러니까 검사 전에는 술은 또 안 마시고 검사하는 게 정상이고요. 여성분들 이제 생리가 아직 있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기간이 이제 규칙적인 분들이라면 생리 날짜 1일에서 10일 사이, 그리고 23일에서 28일 사이에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란기 피해란 얘기. 생리 내가 아, 끝나고 한 2주가 되는 시점에 앞뒤로 좀 며칠 전에 배란기 있잖아요. 이때 호르몬 변화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때 부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최대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싶으니까. 예, 왜냐면 갑상선이 오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암도 많아. 갑상선 암 걸리면 더 오래 살잖아요. 알죠? 음, 갑상선 암 환자 생존율 101%. 100%가 넘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근데 갑상선 떼낼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검사. 음. 그러니까는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두유를 제한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종류의 콩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공식품이니까 당연히 피하는 거고 분리대두 단백으로 만든 단백질도 이거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냥 가공식품에 불과한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피하고 어 근데 이왕이면 모든 콩도 제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콩 발효한 거는 좀 낫다고 하는데 낫또 이런 거요. 뭐지? 청국장 뭐 이런 거, 어. 낫또 뭐 근데 그것도 뭐 굳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먹으면 되고 낫또 매일 먹을 거 아니니까 가끔 먹는 거 괜찮고 청국장 같은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그냥 생콩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갈아 먹는 두유나 아니면 분리대두 단백으로 가공해 놓은 것들은 그 갑상선에 이 혹이 넓게 넓게 어, 분포되어 추적 관찰 중인데 스트레스 음. 수치가 높아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장 건강과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면 혹이 완전히 이거는 사라질까요? 오늘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그쵸?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스트레스 이게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다 보니까 그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은 이제 증상을 느끼는 거고 증상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갑상선 수치가 안 좋아요 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갑상선 수치가 안 좋아진 이유는 얘가 못 만드니까 뇌에서 만들라고 TSH 호르몬을 내보내서 자꾸 매질을 해가지고 갑상선에 혹이 넓게 분포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 그러면 상황입니다. 혹도 이미 생긴 혹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음. 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토에 네네. 장애, 용종, 혹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유방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수가 없어질 수 있는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아,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스트레스 없다고 관리를 얘기할 해야 수, 되겠네요. 그럴 수도 운동도 있고. 좋죠.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는. 음. 너무 좋고 심호흡 하셔야 됩니다. 만약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혈압계 있으면 당장 테스트 하세요. 혈압을 재고 나서 심호흡을 천천히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를 1분만 하고 혈압 다시 재면은 뚝 떨어져 있어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교감 신경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내가 막 이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혈압도 당연히 올라가지만 교감 신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소화도 안 돼요. 위산이 약해지죠. 위산이 약해지면 헬리코박터가 막 번창하겠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소장까지 대장까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 그리고 아까 미네랄 중요하다고 한 미네랄 흡수 못 하겠죠. 위산이 분비가 덜 되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할 때 우리가 어 식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이런 거는 잠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 음.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에 관련된 건 편안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교감신경은 지금 당장 살 수는 있겠지만 살기 위해서 우리 신경이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게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음. 그걸 억지로 끌 수 있는 방법이 운동해가지고 바짝 올렸다가 음. 꺼지는 꺼트리는 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심호흡을 하면 우리 몸이 부교감신경 지금 느리구나 이렇게 음. 헷갈려가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압도 바로 내려가거든요.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유튜브에 네. 가시면 갑상선 내용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닥터조 갑상선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그거 보시고 복습으로 해보시면 너무너무 도움될 거예요. 유튜브 저도 닥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 좋은 다음에 또 대접. 기회 되시면 부탁드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바이. 주말 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